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올해는 이제 기업 공개 시장, 즉 IPO 시장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 계열사들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기업 공개를 하는 사연은 다들 제각각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예정되어 있는 기업 공개 시장 전망을 해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최근 2년 넘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선산업, 올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특히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면 유럽에는 선주들이 많다 보니까 조선산업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올해 전망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KF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할 이야기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올해는 참 많은 대여 IPO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예정이 현실화돼야 되겠지만요.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도 많은 현금이 돌 것 같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코스피 시장의 주가 상승도 원동력을 찾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어떤 기업들이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 IPO 시장은 최근 3, 4년 동안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은 사실 박스피, 지난해 박스피를 탈출하는 굉장히 이 사상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그동안도 사실 IPO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물론 이제 이 큰 기업, 대형주들도 있었지만 주로 이 중소형주들, 코넥스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IPO 시장이 무려 120개. 회사가 이제 이 상장을 해서 자본을 조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IPO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 상장을 통한 이 자본 조달이 좀 용이해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공모주를 유망 기업에 선투자하게 되면 이 자본 이득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굉장히 공모 시장이 뜨거웠는데 특히 지난해 경우에는 이제 조 단위의 기업, 굵직굵직한 기업,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죠.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다 ING 생명까지 공모 금액만 이제 조 단위 넘는 이런 대형사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이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면면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상장에 이 상장 여력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 시장 분위기를 좀 보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SK 계열의 SK 루브리컨츠, 뭐 애경산업, 미디어, 뭐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빅2를 꼽으라면 역시 현대오일뱅크와 SK 루브리컨츠가 되겠는데요. 만일 이제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이제 SK 루브리컨츠 대기업 계열의 상장이 잇따르게 된다면 이게 기폭제가 돼서 이제 중소형사로 이어지고 또 뭐 물론 뭐 이제 롯데의 경우에는 다소 2019년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호텔 롯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텔 롯데까지 상장에 나서게 된다면 이 공모 시장 전체 공모 가격이 지난 2010년에 한 10조 원대가 넘어서 역대 최대였는데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지난해 이제 이 자본시장에 큰 역할을 한 게 외국인과 기업 실적이었다면 이 공모주 시장도 한 몫을 하게 되면 코스피 3000 시대 한 발짝 더 다가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그 현대오일뱅크 말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기업 공개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많은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분을 팔아라.
그래서 돈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상장을 해서 돈을 마련해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상장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올해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고심했던 이제 현대오일뱅크의 이 기업 공개 카드를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이 꺼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실 지난 2010년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장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여건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유업이라는 게 굉장히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가 그동안 뭐 배럴당 20달러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대내외 악재로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장이 무산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 정유업황이 이제 수년 동안의 어떤 침체기에서 좀 벗어나면서 특히 현대오일뱅크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재무구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IPO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오일뱅크를 올 하반기에 이제 기업 공개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런 이제 현대오일뱅크의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 한 뭐 6, 7조 원대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상장은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증시, 특히 이렇게 몸집이 큰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로 직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세 번째 도전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2열 인도분해 가격은 배럴당 62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네네.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 주로 유럽에서 거래가 되는데 런던 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68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3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오펙의 감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란의 어떤 정정 불안들이 가미가 돼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유가가 조금 더 뛸 경우에는 상장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을 할 때는 웬만하면 예쁜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시집장가 가는 것처럼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오히려 상장을 좀 계획하는 것이 기업들의 좀 순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왜 상장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 상장하는 거예요? 네, 현대오일뱅크 상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배로는 국제유가가 현재 높은 수준에 꽤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은 그 WTI와 브렌트의 가격 차이가 현재 7불가량 계속 벌어진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네네, 경우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1불에서 2불 이상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 게 첫째는 해양 플랜트가 2년 이상 발주되지 않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브렌트는 사실 대부분이 해양에서 발생되는 유전이 그 석유이기 네네.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WTI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건 셰일 오일에 의한 효과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 속도가 현재 중국이나 아시아의 턴어라운드보다 빠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의 경제 회복은 그 서구권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결국은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브렌트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네네네. WTI는 밑에서 저항을 하면서 지금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정유화학 산업은 굉장히 높은 이익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중공업그룹에서 현대중공업이 워낙 돈을 잘 못 벌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와서요. 네, 겸사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 유가가 높아서 오일뱅크를 상장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현대중공업의 조선그룹의 조선 계열사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현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 많이 추측을 하는 게 그 현대오일뱅크를 IPO한 그 현금을 활용해서 네. 그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에서 유상증자 여기 이미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120% 네네. 초과 청약을 하겠다고 이미 확정 공시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또 지배구조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서 7.98%로 나오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4.8% 정도로 지금 조금 줄어들어 있는데요. 네. 이 4.8%가 어쨌든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순환출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결국 현대로보틱스가 이걸 매입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보면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IPO하게 되고 이 현금은 현대중공, 현대삼호중공,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으로 각각 흘러 들어가서 이 세 개의 자회사들의 그 경영 구조를 좀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는 현대로보틱스의 계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대주주인 이제 정몽준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네. 그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특별한 비용 지출 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현재 많이 있다라고 가장 보시면 될 것 유력해 같아요.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업계를 비롯한 이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IPO 조금 더 짚어볼게요. 올해 IPO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SK 아니겠습니까? SK의 어떤 기업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이 대형 IPO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현대가와 이제 SK그룹입니다. SK는 SK 루브리컨츠 이외에도 SK의 이제 바이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K 바이오팜도 이제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이 두 개나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뭐 현대오일뱅크가 상장된다면 한 7조 원대 상장 이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면 아마 SK 루브리컨츠 역시 한 5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 그 SK의 이노베이션은 이 사실 루브리컨츠라는 회사는 우리가 엔진 오일 넣을 때 이제 지크라는 이제 상품명이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있는데 이게 세계 3위 윤활유 대표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이 예스쿠르 그룹의 에너지 화학 부분 중간 지주사인 SK 이노베이션에서 2009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SK 이노베이션이 SK 루브리컨츠의 지분 100%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2012년 그리고 2015년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 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당시에 그러면서 상장 보류가 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연료 사업이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상장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업 공개를 위한 자문단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이 5조 원일 경우에는 과연 이제 공모주 시장이 얼마나 이제 시장이 떠들썩하게 화끈하게 들어올 것이냐, 공모 규모만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 IPO 기업 가운데 SK 루브리컨츠가 이제 이 첫 손으로 꼽히는 거고, 또 SK 주식회사가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신약개발회사가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있는데 이 역시 이제 상장이 좀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5년 이제 통합 지주사 출범 체제를 갖추면서 SK 바이오팜의 이제 IPO를 조만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SK가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먹거리를 추진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SK그룹은 지금 그동안에 있어왔던 통신사업,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 그리고 반도체 사업, 여기에다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는 바이오 사업을 이제 미래 먹거리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밀어주기 위한 이 상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SK 바이오팜이 최태원 회장의 장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기업 맞죠? 전략기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IPO 시장이 얼마나 뜨거워질지는 저희가 연말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선업 구출 작전. 작년 한 해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전년도에는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올 연초에 물론 워낙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연초 들어서자마자 꽤 많은 반등, 주가의 반등을 보였었거든요.
이 주가 반등은 왜 나타난 겁니까? 좋아진 겁니까? 네, 연초에 반등한 주가는 좀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삼성중공업이 먼저 유상증자 공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 다음에 2주 뒤에 또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해가 시작이 된 건데 잘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그때 유상증자할 때 희석률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은 희석률이 2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감안을 하면 사실은 주가도 딱 그 정도 빠지는 게 적당한데 주가는 삼성중공업 사실 거의 50% 가까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한 40%, 4~5% 정도 빠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감안을 해보면 이번 주에 주가를 반등을 했지만 다 토탈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네네. 이제 좀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후부터는 유상증자에 따른 효과가 주가에 더 이상 변화를 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황과 이제 실적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좀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조선산업에 대해서. 일단 작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잠깐 반짝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선주들이 몇 개 배 찾아가면서. 하지만 하반기에는 거의 수주를 못했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네네.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3분기 때 CMA, CGM 선박 수주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주가 적었다라고 좀 느낌을 가질 뿐인데 사실 이 3분기와 4분기에 수주했던 전체 양은 1분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이제 네네. 2분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실망을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분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기업 분할이라는 별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또 그때는 그 코스피 장세 분위기가 이제 산업재에서 IT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북핵에 의한 또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주가는 사실은 시황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단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부분인데 유상증자 결의를 하는 이유로 4분기가 적자라고 또 이렇게 공시를 했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쪽 산업에 대한 전망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네. 기업들이 각자에 의한 사정 또는 한국 증시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이벤트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느냐? 사실 올해 상반기 상반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당장 이번 주에 네. 조선주를 포함해서 산업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가 상승을 받았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시장의 고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작년에 그 IT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어요. 네네. 근데 연간 전체로 보셨을 때는 헬스케어가 사실 4분기에 몰아서 주가가 상승됐을 뿐이지 연 전체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은 IT가 주도했다고 장세를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IT와 그다음에 헬스케어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고 이제 좀 매수도 해보고 네네. 아니다 싶으면 매도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에 빚을 못 본 산업재에서 한번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산업재라고 하면 또 조선주가 가장 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베팅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트리거가 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유상증자를 한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빠졌었다. 네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마침 또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제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그래 이제 조선주를 좀 다시 볼 때가 됐어라는 시각을 좀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보니까 작년 한 해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주 제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는 또 수주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거 보니까 좀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나 조선업계에서는 여전히 위기감은 커지고 있어서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 3사가 지난해보다는 올해 수주 목표를 뭐 상당 부분 상향 조정하는 건 맞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와 비교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난해 수주 절벽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파장 조선업이라는 게 일감을 받고 바로 이 선박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 2년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지지난해 일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이 고급 인력들이 유유 인력이 되는 겁니다. 일손을 놓고 일할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 네. 사실 이런 이 국내 선박의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30% 정도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고 미리 앞서서 조선 3사가 유상증자든 자금을 확보하는 이유, IPO를 통해서 여력을 확보하는 이유가 올해는 버티자입니다. 네네. 올해는 버텨야지 지금 뭐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는 버텨야 내년 정도 조금 업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산업을 빨리 획기적으로 이제 조금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연초에 대통령이 한번 딱 대우조선 해양에 들어가면 이게 부정적인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충분하지만 조선 3사만 다 좋은 게 아니라 중소조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실 살릴 건 살리고 우리가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정치와 그리고 지역 감정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한진해운에서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거 대형 조선사 3사 지금 간신히 숨통을 튀어나왔는데 성동조선이라든가 STX 정말 지금 뭐 심폐소생계에 달려있는 그런 네네. 조선사들까지 감안해서 살려야 된다면 더 오히려 뭐 정말로 위에 있는 대형 빅3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조선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플랜트 발전소를 만들어서 플랜트를 만들어서 또 돈을 벌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조선업계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은 얼마 전에 그 플랜트 수주가 있었는데 발주가 있었는데 그걸 싱가포르랑 중국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플랜트 기술을 굉장히 좋게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가져가니 플랜트로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네, 좀 해양 플랜트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양 네네. 플랜트는 주로 그 발전보다 원유 생산 위주로 용도가 네네네. 쓰이는데 크게 또 두 가지로 보면 시추를 위한 목적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추가 된 유전에서 원유를 뽑기 위한 생산 설비로 네네.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싱가포르에 뺏긴 배들은 전부 시추선인데 네네. 시추선 해양 플랜트 중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선가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네. 좀 소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을 가져간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의 센콥이라는 회사인데 네네. 이 센콥이라는 회사를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매출이 현재 그 전년 비교해서 한 60-70% 정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해양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보다 매출 타격이 훨씬 심각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으로 수주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기술력 차이라기보다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가격을 무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감의 그 하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이겠지요. 이제 저는 사실 올해는 해양 플랜트보다는 좀 상선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올해 내놓은 수주 목표를 모두 보았을 때 네네. 해양에 대한 목표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전사에 대한 비중도 작고요.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해양 플랜트를 많이 하는 게 자신들한테 이롭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양 플랜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료라는 표현을 좀 업계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쓰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업을 할 게 아니라 잘 실습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올해 목표가 16억 불입니다. 사실 네네. 16억 불이면 생산설비 한 척 정도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한 개라도 잘 받아서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유가를 가지고 조선주를 베팅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좀 맞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상선의 시황을 좀 더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조선주가 매출 하락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이제 사실 근데 그 최근 들어서 매출이 하락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네. 업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사업이 잘 돌아가는가를 가지고 업황을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결국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수주가 잘 되고 있는가를 또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매출 절벽의 경험을 하는 건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상반기에 걸친 수주 절벽이 지금 실적 절벽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수주가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매출은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올해도 수주 목표는 상향됐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 사이 지금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수주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들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운전 자금이 필요해서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은행권들이 RG의 발급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RG가 뭐죠? RG는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 선주들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할 때 이제 이 선수금이 나중에 조선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개런티를 해달라고 네네. 해서 금융권에서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금융권에서는 사실 이 RG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최근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신과 RG의 리스크를 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조선사가 배를 수주하려면 RG 발급을 받아야 돼요. 네. RG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RG가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여신 한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RG를 받고 싶으면 여신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이유로도 운전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냐. 네네. 결국 저는 그 단순히 운전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거기에 추가로 그 여신을 아무래도 줄여서 RG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의사 전략을 택하는 건 RG를 많이 받아야 된다. 결국 뭐냐?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올해는 어떤 모습일 거냐? 네. 실적으로 바라보면 올해 상반기에 매출 계속 하락할 겁니다. 네. 3분기나 4분기부터 매출은 다시 살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네네. 들어오는 거고요. 대신에 그 사이에 운전 자금의 부족, 그리고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수주를 감당하기 위한 RG를 추가로 받기 위한 이제 여신 축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네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옛날에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죠. 다음 달이면 1억 원 들어오니까 잠깐만 돈 빌려줘. 자, 이런 것처럼 일단 중공업들도 그리고 조선 기업들도 당장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망을 좀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은 업계에서는 지난해 아마 맥킨지 보고서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조선 3사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쇼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빅3 중 하나를 없애고 빅2로 가자. 네. 현대와 이제 삼성을 살리고 대우를 포기하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지금 중소형 조선사 가운데 이제 이 빅3 조선사가 성동조선과 STX 조선해양을 흡수합병하라. 네. 이런 거거든요. 특히나 이 백은규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동조선해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거를 이제 조선 3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걸 조선 3사가 이 중소형사를 좀 흡사병하라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물론 아니라고 이제 정부는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수 조선사의 경우 이미 존속 불가한 상태입니다. 성동조선과 STX 조선은 지난해 실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높다. 이 얘기는 빚잔치가 더 낫다는 겁니다. 네네. 존속하면 존속할수록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거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게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치적 논리가 개입을 해서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대형조선사도 제코가 석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기억을 넘겨간다면 이건 또 한 번 국민의 열쇠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살릴 것은 살리되 존속 가치가 없는 것은 정말로 이 기간 동안 이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고요. 물론 수주가 좋아지고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서로 달라지겠죠. 상황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KF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